어,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이송란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인데도 함께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우선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에 대한 그 간략한 소개와 바로 이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국의 지역 민족 박물관 현황과 근대 역사 전시에 관해서 저는 오늘 발표할 예정인데요. 방금 박진경 선생님이나 아니면 첫 번째 발표하신 그 선생님께서 만해 한용운에 관련된 전시를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중국에서 오래 이제 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중국 박물관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되는 부분은 중국 박물관에 이제 가게 되면은 박물관 안에 근대사 박물관이 아니 1층에 이제 그 지역 역사 박물관이 있고 그 다음에 2층에 항일 근대사 전시관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중국 그 조선족 연변 지역 박물관들을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국 조선족 연변 지역 박물관도 똑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그렇다면 중국은 이 근대 미술이나 아니면 근대 역사를 일반적인 박물관 체제 안에 함께 유입을 하는 그런 체제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 한번 구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서 저희 발표 내용은 연변 지역 박물관의 근대 전시 체제와 담론화 현상, 그리고 21세기 한나견의 중국 전시와 근대 실크로드학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나견이 등장한 이유는요, 연변 지역이나 아니면 조선족 자치주 지역에 이제 박물관에 가면 근대 전시에서 한나견이라는 인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박물관뿐만 아니라 공무원, 뭐 어떤 연구 단체, 학회 이런 부분에서 한나견이라는 이 조선족 예술가가 근대 아이콘처럼 21세기 굉장히 이제 활발하고 다양하게 재생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대 박물관 체제 하에서 한나견이라는 아이콘이 생산된 건 아닐까 이런 이제 전제 하에서 근대 전시 체제와 함께 한나견에 관한 전시를 엮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소수민족 자치주인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지역 민속박물관 전시는 대략적으로 고대사와 자연사로 구성된 지역 역사, 이민사와 민속, 그리고 항일 운동을 중심으로 한 근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일 근대사 부분이 지역박물관 전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은 우리나라 일반 박물관 체제와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동시에 연변 지역 박물관에서는 한나견이라는 혁명가이자 예술가가 근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음, 중국 근대사와 한국 근대사에서 한나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한나견의 일생이 중국과 한국의 근대사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89년 연변시 용정시에 태어난 한나경은 20대의 상위로 넘어가서 유해석이 이제 설립한 한 상위 미전에서 공부를 하고 프랑스에 유학 가기 전까지 조선족 이민자로 연변과 중국에서 항일운동과 정치혁명에 가담하였습니다. 한나경은 1919년 3.1운동 영향을 받은 3월 3일 롱징 항일 시위를 주도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호위위원직을 수행하여 한국 근대사에서도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2007년 대한민국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면서 국가보훈처로부터 그와 그 자손들에게 대통령 표창장이 주어졌습니다. 1937년 항일 전쟁이 발발해서 한나견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다가 귀국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항일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한나견은 조선족이라는 신분으로 일제 침략에 대항해 한국과 중국을 위해 싸운 한국에서는 광복 열사로, 중국에서는 항전 열사로 두 나라에서 근대사의 영웅으로 자리매김한 독특한 인물입니다. 더욱이 1940년대부터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그 서북 지역 한나경이 그린 서북 지역 풍경화인데요. 란주로 이주를 해서 실크로드 고고학 탐사를
시작한 독특한 이력이 있는 소수민족 화가입니다. 1940년대부터 서북 지역 실크로드 고고조사에 합류하였고, 도낭, 키질 등의 벽화를 모사하고 서북 장족의 풍경과 풍속을 사생한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저희 이번 발표에서는 연변 지역 소수민족 박물관에서 근대사를 독립된 전시로 부각하는 모습에 주목하면서 중국 소수민족 지역 박물관에서 이런 항일 근대사 전시가 기획되는 배경을 정부의 박물관 정책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연변에서 출생한 한나경과 같은 소수민족 예술가가 전국적인 아이콘으로 21세기 중국 사회에서 재생산되고 재해석되는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변은 연길, 용정, 훈춘, 안투, 돈화 등의 8개의 시와 현으로 구성된 조선족 자치주로 전체 인구의 35% 정도가 조선족일 정도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52년 중국 내 소수민족의 합법적 국민의 지위가 확정되었고, 이 시기부터 연변 지역 문물 박물관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문화혁명과 개혁개방을 거치기 전까지 연변 문물국을 중심으로 초보적 형태의 박물관이 있었으나, 연변 조선족 박물관이 정식으로 개관된 것은 1983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 정부 주도하의 연변 지역 박물관은 1986년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과 같은 국가 규정에 맞춰서 문물을 소장, 분류, 관리, 교육하는 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중국의 문화재보호법 2조 5항에는 문화재란 역사상 각 시대, 각 민족의 사회제도, 사회생산, 사회생활을 보여주는 대표적 실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족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 중국의 그 56개 민족을 하나의 국가의 구성 단위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특수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입각해서 연변 조선족 박물관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동북 지역에서 대규모의 문물 조사를 진행했고, 근현대 유적 300여 곳, 혁명 유물 400여 점, 조선족 민속 유물 3000점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문물보호법 2조 2항을 지금 같이 보시면 중대한 역사적 사건, 혁명운동 혹은 저명한 인물과 관련되어 있거나 중요한 기념적 의미, 교육적 의미 혹은 사료적 가치를 지닌 근현대 중요 사적 실물 대표적 건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세기 후반 연변 박물관에서 근현대 유적지 300곳과 혁명 유물 400점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다는 점이 지금 중국의 민족박물관 혹은 지방박물관의 전시 체제 설립과 관련해서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성, 시, 현급 지방박물관에서의 전시에서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은 혁명투쟁사 전시관입니다. 이것이 한국에는 이런 체제로 이제 박물관 전시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 대부분의 박물관에서는 1층에 아까 말씀드린 자연사와 역사 중심의 그 지역 역사 문물 전시가 있고, 2층이나 3층에 가면 이런 항일 근대사 전시를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발표를 하신 박진경 선생님의 동학농민혁명 박물관 같은 것이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그 독립기념관이 전체 역사 문물 전시의 일부에 편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49년 신중국 건립의 역사성과 위상을 중국 역사 속에서 재확인하고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고양하려는 정부 의지의 반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봉숙 선생님은 이 박물관 체제 안에 근대 역사나 항일 주제를 다룬 이런 전시 공간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셨습니다. 2001년부터 국가문물국에서는 애국주의, 혁명 전통 교육과 자질 교육에 대해서 중시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11호 계획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박물관과 기념관을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선정해 문화유산을 선전하고 문화유산의 장점을 활용하여 애국주의 교육을 중심으로 국가를 통일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제 2001년 국가문물국에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국가박물관 내에 중국의 지방 박물관 내에 근대 항일 역사 전시관은 이러한 그 어떤 정책적 맥락에서 전국 단위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에서는 항일의 주제를 담은 항일 전쟁 기념관이 약 100개에 이르며 이러한 기념관은 일제 침략이라는 아픈 기억을 다민족 사회의 공통 역사로 기억하면서 중국의 국가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대사를 부각시키면서 근대를 돌아보고 국민 통합과 애국주의를 고양시키는 지방의 민족박물관 전시는 중국 정부가 대면한 현안의 과제와 대응 방안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56개 소수민족을 통합해야 하고 21세기 도시화와 자본화로 급속히 분열되는 소수민족 사회를 근대사와 애국주의로 통합하려는 방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박물관들, 연변 지역에 있는 조선족 자치주에 있는 박물관들을 하나씩 보자면요. 연변 박물관의 경우 기본 상설전에, 상설전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연변 출토 문물전, 춘추전기 조선족 혁명투쟁사 전시, 그리고 세 번째로 조선족 민속전, 세 가지 테마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항일투쟁과 해방이 박물관 전시의 중요한 테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선족 혁명투쟁사 전시에서는 보시는 게 이제 그 혁명투쟁사 전시 그 전시관입니다.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처럼 한반도에서 건너간 조선인들의 항전 내용뿐만 아니라 서전서숙 같은 연변 지역의 근대 교육 현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라경과 같은 예술가, 음악가, 문학가들의 항일투쟁 현황 등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근대 역사를 정치, 전쟁, 교육, 문화 등 9개의 서로 다른 주제로 다양한 각도에서 되짚어보도록 구성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관한 영길시 역사박물관의 경우에도 1층의 동강의 기억 전시에서는 영길 지역의 고대사와 백두산 생태 자연사를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으며 2층의 순풍미속은 조선족 이민사와 민속, 그리고 3층의 국혼천추 전시에서는 조선족 항일 투쟁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4층의 홍색 정정은 이제 공산당 그 역사를 기념하는 전시관으로 특별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것이 순풍미속, 조선족의 이주의 역사와 여기가 이제 이주민으로 구성되는 거의 LA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주의 역사를 다룬 아주 체계적으로 다룬 그런 공간이 있고 여기 서전서숙 근대 교육의 현장을 설명하는 초가지 모형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재현해낸 공간이 있고 또 이제 조선족의 풍속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뭐 한복, 씨름, 세시풍속, 뭐 음식 이런 것들을 이제 전시한 인민사와 민속에 관련된 전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볼 항일혁명 그리고 근대사를 다루는 천추의 민족정신 전시관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지역의 이제 간도, 만주국, 뭐 일제 침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20세기 초반에 격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굉장히 좀 제가 흥미롭게 보는 지점은 어, 문화유산 약탈에 관해서 이 전시관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30년 동경제대 인류학과 교수였던 도리 류조 같은 고고학자가 요대 묘를 도굴하던 장면, 당시 약탈 문화재 수량과 종류, 경제적 가치 등을 매우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도리 류조가 요대 묘를 이제 모사하는 장면이고 요대 묘를 이제 약탈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전시관에서는 일본의 이제 그 문화재 약탈한 고고학자들의 이름을 아주
적나라하게 나열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약탈의 역사, 1933년부터 45년까지 어떤 것들이 약탈을 당했는지 목록별로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약탈 문화재의 종류, 그리고 수량, 또한 그리고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여기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나오는지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 박물관이 지어진 지 불과 1년밖에 안 되는 연길시 역사박물관이기 때문에 이 항일 전쟁의 현장을 어, 그 곳곳에서 체험할 수 있게 이렇게 재현해 놓았습니다. 또 한 흥미로운 점은 이 연길시 역사박물관 곳곳에 한낙연의 그림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서 한낙연의 또 어떤 연기를 대표하는 연변을 대표하는 조선족의 정체성의 아이콘으로서의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길에서 한 20분을 가면 용정시 조선족 민속박물관이 나오는데요. 이 용정은 간도 지역으로 연길보다 훨씬 더 일제와의 그런 항쟁이 치열했던 곳입니다. 여기 한낙연 선생님께 여기서 태어나시고 윤동주 선생님도 여기서 태어나셨습니다. 치열한 항일 운동이 있었고 간도의 중심 도시였으며 간도 일본 총영사관이 위치했던 용정시 조선족 민속박물관의 전시에서는 조선족 이민사와 민속 전시와 함께 전시관의 3분의 1 정도를 근대 일본 침략사에 관한 내용으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정 시내에 위치한 이 사진이 어, 용정 일본 총영사관 사무총사이고 이 용정시 박물관에 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선 척식 회사 사진이고 또 여기에 이제 간도 병원 여러 가지 그 일제 시대 때 건축물들이 아까 그 문물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간도 총영사관 전시는 2015년에 다시 이제 리노베이션을 해갖고, 그 간도, 그 근대기의 간도 총영사관에서 일제가 저지른 어떤 만행을 고스란히 보일 수 있도록 체험의 공간으로 2015년 재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대 문화재로서의 어떤 건축은 남겨두면서 전시공간으로 다시 재활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도 총영서관 지하에 감옥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악랄하기로 유명했던 감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하에 가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문 같은 것들을 생생하게 재현해 놓고 있습니다. 용정시는 한낙연이 태어난 고향으로 시 정부는 한낙연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 용정시 당한관 내에 한낙연 생애전 상설관을 개관해서 운영 중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한낙연의 뭐 작품이나 뭐 이런 거를 감상하기보다는 한낙연이 근대사를 어떻게 용감하게 헤쳐나갔는지를 그의 일생을 통해서 가리키는 교육의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정시나 아니면 연변지역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와서 자신의 그 조상이 이 지역에 어떻게 이민을 왔고 어떻게 여기에 뿌리를 내렸고 또 그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침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나를 오른쪽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교육하는 교육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정시는 2010년에 해랑강 부근에 낙연공원을 조성해서 한낙연의 그 어떤 한낙연의 역사성이나 아니면 정체성, 한낙연을 통한 조선족의 정체성을 이렇게 공간으로 다시 이제 재탄생시키고 표상화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시 공간이나 뭐 공원 아니면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락연과 근대의 항전 어떤 역사가 계속 재생산되는 현상은 2010년대 21세기 들어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건 아까 그 정수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인구 소멸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족 사회가 옛날과 틀리게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또 1990년대에 한국으로 온 인구도 많고 또 경제가 이제 발달하면서
경제가 이제 글로벌화되고 이제 또 대도시로 젊은 층들이 이제 유출되면서 이 지역에 남아있는 조선족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나 아니면은 그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공간, 재확인할 수 있는 일상에서의 경험들이 굉장히 부족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성호 선생님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런 박물관 조성 사업을 통해서 연변의 그 조선족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국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연변에 이제 흥룡강 신문, 길림신문을 최근에 나온 그 기사를 봤을 때 한나경과 관련된 그 연구회 아니면은 연구 조직 등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중국 한나견 연구회 이것은 이제 중국 사회과학원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구회고 또 여기 보면은 뭐 찌찌할 시에서 한나견 연구회를 조직해서 이렇게 한나견이 설계한 음악당을 방문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21세기 한라견의 삶을 들여다보는 대형 전시가 중국에서는 연변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중국미술관에서는 한낙연 특별전이 개최되었고, 2013년 연변박물관에서는 한낙연 탄생 115주년 회화전이 열렸으며, 2018년 중국미술관에서는 실크로드 위를 날아가는 무지개, 한낙연 탄생 120주년 중국미술관 소장 한낙연 작품전, 그리고 2025년 5월 신장에 있는 우루무치에서는 신장 미술관이 공식 개관하면서 한낙연 특별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광복 60주년 기념 한낙연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1947년 우루무치에서 답사 활동을 하던 한낙연이 안주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후 한낙연 유족은 작가의 대부분 작품을 북경 중국미술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 한낙연 작품과 연구는 작품의 연구와 전시는 어, 중국 미술관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시는 한낙연이 서북 지역 실크로드 답사를 하면서 그린 유화 작품과 수채화들입니다. 최근 그의 업적에 대해서 중국 학계에서는 실크로드 불교 벽화를 모사한 또 다른 근대의 거장 장대천과 비견하며 장대천이 못다 이룬 일을 해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중국과 해외에서 중국 근대미술 연구에서 특히 장대천은 입지적인 인물로 근대 중국 전통미술의 계승과 확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의 근대 불교 연구에서 장대천이 직접 실크로드를 답사한 후 3년여간 230동굴의 벽화를 모사한 일은 어, 굉장히 입지적입니다. 중국, 대만, 홍콩 그리고 뭐 유럽에서 장대천의 이거 불교 회화는 굉장히 많은 전시를 통해서 이미 소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낙연이 장대천과 달리 중국 학계에서 새로운 반향을 가져오는 이유는 그가 키질석굴에 쓴 행서의 내용 때문입니다. 이 행서에는 20세기 아시아 실크로드에서 수많은 고고학 탐사를 진행한 아우렐 스타인 그리고 르꼬크 같은 그런 유럽의 제국주의 탐험가의 이름이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나경은 제국주의 국가의 고고인물 탈취를 이 글을 통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글은 이제 한낙연의 제자가 이제 베껴 쓴 건데요. 한낙연 여기 들어와서 이제 키즈리 석굴 여기가 천불동인데 천불동을 모사하면서 이 글을 통해서 본인의 이제 제국주의 문화유산 약탈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르꼬크의 신강 문화보와 영국 스타인이 쓴 서역 고고기를 통해 신장의 고대 유물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신장에 갈 마음을 먹게 되었다. 1946년 6월 5일 홀로 이곳에 오게 됐는데 석굴 사원에 그려진 수많은 벽화를 보고 눈이 부셨다.
벽화들은 예술적 가치가 높아 다른 지역 석굴 사원과 비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벽화가 외국 고고학팀에 의해 벗겨졌고 약탈당했다는데 문화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여기서 벽화를 임모해 여러 점의 유화를 제작했고 14일 동안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듬해 4월 19일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에 다시 왔다. 우선 번호를 매기고 모두 75군데로 나눠서 임무, 조사, 기록, 촬영, 발굴을 진행했다. 6월 19일 거의 다 완성되었다. 고대 문화가 앞으로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기 온 관람객들은 특별히 주의를 부탁한다. 네, 이렇게 썼고, 이 키질 석굴의 식굴은 이제 한낙연 석굴이라고 해서, 키질 석굴 관련 연구소에서 여기를 한락연 석굴이라고 해서, 이렇게 앞에 보시는 이제 한락연과 프랑스 유학을 같이 한, 어, 장수홍이라는 사람이 그린 한락연의 추상화인데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이 한락연과 함께 키질 석굴 임무를 같이 한 제자 황조입니다. 이렇게 20세기 초 어, 한락연의 제국주의 문물 약탈에 대한 반제국주의적 태도는 21세기 근대 중국의 고고학과 미술사의 어떤 기초를 만든 유럽 학자들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비판을 끌어모았습니다. 그 실크로드 지역에서의 미술 활동을 중국 학계에서는 다시 평가하는 부음이 일었고, 동시에 한락연을 통해서 20세기 1920년대 국학자들이 서양 제국주의를 향해 갖고 있던 주체적 시선과 사조가 다시 재조명되었습니다. 어, 2022년 사실 루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가짜 국학자들이 술이나 마시며 노름을 하고 진짜 국학자들이 서재에서 열심히 고서적을 읽는 사이에 섹스피어의 고향 사람인 스타인 박사는 이미 간수 신장 사막의 한진식의 고서를 발굴해 갔을 뿐만 아니라 책까지 출판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의 김경민 선생님께서 영국 도난 컬렉션을 본 제국주의 문화재라는 글을 쓰셨는데 여기서 이제 스타인이 20년대 이런 비판을 당하고 나서 30년대에는 아예 이제 추방 요구를 받았다는 기사를 가디언지에서 이제 찾아내서 논문에 실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30일 기사에서는 중국의 완강한 태도에 스타인이 발굴한 유물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1920년대 용정에서 상해로 넘어간 한나견은 이미 대국주의 영향력이 중국 문물의 해외 유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상해에서 만난 이런 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맥락에서 2018년 중국 미술관에서 개관한 실크로드 위를 날아가는 무지개 한나견 탕생 120주년 중국미술관 소장 한낙연 작품전은 21세기 중국에서 열린 20세기와 21세기 중국에서 열린 한낙연 전시 중에서도 1940년대 실크로드 고고학 탐사에 주목하면서 근대 고고학에 대한 성찰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일어난 외국인들의 문화재 약탈을 배경으로 한낙연, 장대천과 같은 예술가들이 몸소 자신들의 문화재를 보호하는 일에 뛰어들었다고 이 전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21년 실크로드 위를 날아가는 무지개가 실크로드학의 중심지인 우르무치에 있는 신장미술관 개관전에서 특별히 전시된 점은 중국 내 한낙연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중국에서는 한낙연의 키질 천불동 모사 작품이나 도낭석굴 모사 활동이 학계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 특히 많은 책과 논문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신강박물관 전시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낙연 특별전은 실크로드 고고학과 예술의 발견, 다채로운 신장, 일상의 아름다움 이 세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되었고
이쪽에 보시는 요 그림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이 라브렁거리라는 작품으로 수차로 한낙연이 제작한 것입니다. 21세기 들어서 중국에서는 한낙연의 키질 청불동 모사 작품이나 도당석굴 모사 활동이 학계에 많은 주목을 받았고, 이 시기 특히 많은 책과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가 남긴 실크로드 그림과 그의 삶이 중국을 넘어 국제 실크로드 학의 근대 서술에서 배운 새로운 서사를 채워넣는 작업이고, 조선족 예술가의 주체적인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저의 발표이고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북경 중국 미술관이 공들여 기획한 전시는 그간의 조선족 사회와 아니면 중국 학계의 연구의 가시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그간의 연구와 그에 관한 연구와 평가는 이제 조선족 사회를 넘어 중국 사회와 미술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대사를 중시하고 지역 박물관 전시체계에서 근대 역사를 함께 다루는 중국 박물관 정책이 예술사와 역사를 연결시키고 국민의 사회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라견의 근대 실크로드 고고학 발굴 참여와 남아있는 어, 작품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중국 사회에서 다양한 학술적, 예술적 담론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